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40여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자릿수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3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지친 상황이란 건 잘 알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자택 요양자는 9만 6천여 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24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62.6%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역 상황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친 의료진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 역시 걱정스러운데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자세한 소식과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12명의 의원 가운데 5명에겐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조치 과연 충분한 걸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죠. 참여연대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2호 태풍 오마시스는 지나갔지만 가을 장마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내용에 대한 청취자 의견과 함께 지역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혹시 태풍이나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소식 전해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9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9,28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91명 늘은 건데요. 이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470명, 해외 유입이 39명이었고 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총 960명으로 전체의 65.3%, 그리고 비수도권이 510명으로 전체의 34.7%였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금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번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확진자는 25,308명으로 이 가운데 8,205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이 비율이 32.4%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건데
건데요. 32.4%라는 수치는 이 방역 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이번 4차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16일에 32.2%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00개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위중증 환자는 총 420명으로 어제보다 21명 늘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도 이 작년 3월 28일 방역당국 공식 집계가 나온 이래 514일 만에 최다 기록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 최다였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잠정지키 씨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주말 휴가가 사라질 때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많게 나와서 내일 2,000명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신규 확진자는 총 1,93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거의 600명 가까이 593명이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 휴일 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자정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 많으면 2,100명에서 2,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 좀 갇힌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 깨고 뚫고 나가면서 좀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신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모더나 백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 때문인지 추석 연휴 이후로 백신을 예약한 40대 미만 연령층 이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모더나가 백신 공급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서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추석 전까지 의료기관별 접종 예약 가능 인원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모더나사에서 이제 8월 예정된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에 701만 회분까지 다음 주까지 2주간 공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등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물량을 활용해서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 중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추석 이후로 일정이 잡힌 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을 앞당겨서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교차 접종이 잘못 이루어졌다고요? 네. 좀 일종의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네.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 주민 40명에게 잘못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대상자인 이 72세 B씨 등 이 40명에게 허용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의료기관에 최근 신규 입사한 직원이 모더나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착각하고 잘못 접종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접종을 받은 이 대상자 40여 명의 이상 반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 이 조건을 제시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에서 네.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 작업, 검토 작업,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 준비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70%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조금 줄고 환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이 마련되는 때라고 본다. 이렇게 근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상원 단장은 현재 델타형 변이로 인해 감염을 예방하려면 좀 더 많은 면역력과 접종률이 필요하다면서 70%는 코로나19에 대한 많은 면역력이 형성돼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계획은 9월과 10월에 투명하게 논의해 설계하겠다면서 접종률 외에도 중증화율, 또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등을 포함한 지표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좀 정치권으로 돌려볼까요?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지금 하루 앞두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에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떻게 심사가 된 겁니까?
지금 심사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앞서서 이제 뭐 언론 보도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야 간 법사위에서 뭐 박봉계 장관 등과 함께 뭐 입씨름을 했다 이제 이런 보도를 보셨을 텐데 네. 그 법안 심의 전에 이제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결산 처리도 해야 됐기 때문에 결산 관련 보고가 있었고 또 뭐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이제 기싸움은 좀 벌어졌는데 법안 심사 자체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좀 늦은 시간에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래 오전 10시에 오늘 법사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좀 이게 수년돼서 오후 3시 20분 정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역 때문에 한 차례 정회하는 거를 이제 포함해서 8시 정도에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한 차례 정회가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9시 반 조금 넘은 시점에 조금 아까 이제 지금 막 속개가 돼서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보다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법사위 안건 진행 순서가 먼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그 다음이 이제 법안 심사인데 지금은 이제 그 법사위 그 위원회 소관 법안 그 지금 그 법원 조직법하고 군사법원법 관련 개정안 요거를 아직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요것도 아직 의결은 안 된 상태고 토론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21번부터 41번까지가 이제 타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작구 심사인데 이 언론중재법은 마지막 항이 41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심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속도를 단순히 적용하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김종민 법사위원이 발언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뭐 다 주옥 같은 말씀 좋은데 어쨌든 의결을 하려고 모인 자이고 지금 빨리 의결을 해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에게 좀 상당히 빠르게 의사진행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여당 의원들 측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자정 전으로는 아마 처리 시도는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 필리버스터도 지금 야당에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야당에서 하게 되면 전체 그 300명 의원의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석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고 열린민주당 3명, 뭐 여기까지는 거의 확실히 찬성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여 무소속이 원래는 이제 친여 무소속이 7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이상직 의원이 현재 지금 구속 중이어서 그러면 지금 6명이어서 딱 180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 필리버스터 중단선을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 중에 원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친여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뭐 이용호 의원은 본인이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용호 의원은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소수 정당 가운데 용해인 의원, 조정은 의원, 그러니까 기본소득당하고 그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뭐 민주당이 만약에 이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면 180석을 뭐 한두 석 정도 넘겨서 이제 그 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당간당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권 원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인태 전 의원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비쳤어요. 네,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 특히 여당 안에서도 사실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우려가 없진 않은 상황인데 이를테면 뭐 대선 주자 중에도 지금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반대 입장 소신이 있더라도 이게 만약에 실제로 본회의에서 올라가서 이 그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했을 때 여기서 아마 반대하기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당 안에도 이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유인태 전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강행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저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라는 건 1974년 이제 유신독재 시절 동아투위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이제 50 시절까지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이제 말하자면 그 언론 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요. 유 전 의원은 이제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언론의 성찰을 좀 요구하거나 이런 목소리
목소리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좀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동시에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오늘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604조 7천억 원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 한 605조 원 정도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 7천억 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박원주 정책위의장도 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 확장적 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견제하려고 한다면서 이 여당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 추석 민생방안 관련해서는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그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반영을 하고요. 이것을 추석 전까지 최대한 빨리 많이 집행을 한다는 것이 이제 추석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 오늘 언급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안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청년 종합 대책에 20조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화제가 된 부분은 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를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병장 분급을 60만 9천 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의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는데 12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징계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징계라고 보기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제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징계가 되겠지만요. 네. 다른 경우는 사실 뭐 그 여야가 모두 약간 애매한 상태인데요. 네. 그 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이제 위법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명 및 탈당 요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 8시부터 국민의힘이 7시간 넘게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 처리를 논의를 했는데요. 뭐 의혹 대상자들에게 이제 화상 전화로 소명을 들은 다음에 네. 이제 지도부가 논의를 한 결과 상대적으로 투기 혐의가 짙은 6명은 당적을 박탈한다. 그래서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을 하기로 했고,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과 이 수사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이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만 이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소명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당 차원에서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자체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명은 그렇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투기 의혹이 연루된 이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 명단, 이게 어떤 게 확실한 겁니까? 이게 좀 뭐 정보지나 이런 데 올라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무경 의원과 뭐 강기영 의원 등 5명은 등 6명은 이제 제명 및 탈당 요구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명 뭐 김승수 의원, 뭐 배준영 의원, 윤희숙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식적으로 회의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확인된 명단이고요. 뭐 이에 앞서서 뭐 이를테면 어제부터 모 캠프 이제 뭐 삼선 중진 의원이 포함돼 이제 그런 이른바 뭐 정보지 이런 게 돌기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거 민주당 부동산 뭐 투기 의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처음에 실명이 공개 안 됐잖아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도 공개가 안 됐었을 때 공개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다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단하기도 참 애매한데, 일단 탈당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탈당 권유라는 게 당원 당규상에 원래 징계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탈당 권유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권유인 건데, 국민의힘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네. 당원에 대한 징계는 뭐 제명, 탈당 권유, 뭐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걸로 경고 뭐 이렇게 네 단계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네. 그 탈당 권유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일 넘도록 탈당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절로 제명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이랑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탈당 권유가 아니라 탈당 요구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거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의결한 것과는 효력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도 탈당을 안 해도 방법이 사실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 대표에게 기자들이 그럼 열흘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탈당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물어봤더니 네. 이제 이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겠다. 예. 그럼 사실상 그때부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실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되는데 뭐 이제 아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탈당 권유만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우리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이제 그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열흘 후에 무조건 제명이 되게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상대를 봐가면서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대표가 강조했던 뭐 엄중하게 조치, 처리하겠다. 뭐 이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표가 탈당을 권유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실제로 이제 거부를 하면서 그 대표의 그 송영길 대표의 영이 안 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조사 발표 다음 날에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 및 제명 조치를 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우리가 봤는데 한 6명은 별게 아니니까 그냥 네. 조문에 붙이겠다. 6명에 대해서만 뭐 징계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게 좀 민주당의 이제 과거에 했던 거랑 좀 이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프 제명이다, 뭐 이런 얘기, 셀프 징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들 6명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뭐 사실 전부 다 이제 뭐 억울하다 이제 이런 반응인데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이제 시간이 뭐 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소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강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창원에 이제 가수원을 공원부지로 수용을 당하는 과정에서 토지 그리고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이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과다 계상해서 받았다. 이 점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거는 그 보상 수용비를 이제 계상한 용역 업체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이거를 보상 받은 사람인 저에게 전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 네.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그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를 거론을 하면서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이다.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주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가가 지금 이주환 의원과 그 부모가 해운대구에 이제 땅 1만 제곱미터를 그 전답을 소유를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농경을 하지 않고 뭐 주차장 등으로 활용했다. 이제 이런 점이 문제가 됐고요. 이철규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 자기는 증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에 추가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뭐 선선히 수용하는 의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투기용 명단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로 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도 포함돼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있는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5명은 이제 캠프에서 직을 갖고 있는 사람만 5명이고요. 네. 사실 12명 중에 11명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던 이제 의원들이 한 40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재선 의원들이 이준석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게 국민의힘 재선의원 16명이었는데 이 성명들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12명 중에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빼고 거의 전원인 건데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그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 부동산 정책본부장 송석준 의원, 홍보본부장 안병길 의원, 조직본부장 이철규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전창민 의원, 그리고 산업정책본부장 한무경 의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그 보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이 대선 주자인 분이 이제 윤희숙 의원이 있는데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지금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들였는데 이거를 작용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그 위탁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점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국회에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계기가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어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감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이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냈죠.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고려대도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 심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 시간에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발표된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농지법 위반인데요. 네. 결국은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고 실제로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가 굉장히 좀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광범위한 농지 투기에 대한 그런 이 어떤 경계의식, 공직자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었고요. 내용 중에는 보상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과다 보상금을 받아서 이게 뭐 형사상으로는 아마 뭐 사기라든가 강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사안들도 있고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내용들도 있어서 만일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게 되면 뭐 상당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내용에 있어서는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지금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이 일단 이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당에서의 어떤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징계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탈당 요구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표현이 좀 마땅치가 않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소명이 됐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탈당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의 동의사까지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 막상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투기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계속 미정 미루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 없다라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관에 맡겨서 국민권익위에 맡겨가지고 각 정당마다 그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 했던 것이거든요. 네. 막상 국민권익위원회 결과가 통보를 받으니까 그걸 못 믿겠다. 우리는 다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왜 다시 국민권익위를 왜 맡겼냐. 자기 정당들이 자체 처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뭐 소명이 된 사람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징계하고 그랬으면 될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외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겨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그러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그러게 되면 다시 복당을 취하든가 이제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체적으로 뭐 충분히 소명됐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그러면 소명이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당인데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탈당을 완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탈당의 그 효력이 발생하라는 탈당 공고를 할 수가 없어서 탈당 요구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선뜻 좀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랜 정당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정당인데 왜 윤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돼 있지 않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의문이어서 만일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즉각 구성을 해서 탈당 권고 같은 것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요. 일단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먼저 탈당을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소명되면 복당을 시키는 게 그게 순서였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그러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라는 게 어떤 최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뭐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뭐 탈당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들이 오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탈당 등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그런 국민들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철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약속을 보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을 약속한 걸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더 이제 의원별로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비례대표 한문경 의원은 이제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혔지만 강원도 평창 지금 대구에 주소지가 있는데 평창에 임야 11만 제곱미터를 이제 산 다음에 이 임야를 뭐 경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또 뭐 실제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철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서 현장 조사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한문경 의원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경 스스로가 좀 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한 것인지가 먼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항공 사진들을 전부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항공 사진을 찍힌 그 영상들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무런 현장에 대한 어떤 영상 확인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 농지법 위반이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의원은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공소시효 만료로 이 불이권 조치가 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한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땅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그거보다 과거 시점에 미입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이미 지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농지법 위반 문제는 처음에 영농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서만 처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들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과연 공소시효가 다 완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현재는 농사를 짓고 그런 허위 영농계획서 문제는 과거의 문제였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수사는 이제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그 높은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단지 형사처벌만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공직적인 윤리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형사처벌을 안 받더라도 결국은 영농 목적으로 생산적으로 얘들 농지들을 그냥 소유만 하면서 방치해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공직 윤리 측면에서는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도 그 정당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징계 같은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윤희숙 의원도 지금 부친의 농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지금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탈당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받지 않은 의원 가운데에는 배우자가 지금 땅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였다고 하면. 뭐 일단은 가족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될 수가 있겠죠. 가족의 법률 위반 행위 문제가 있겠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도 아마 어머니의 어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되는데도 이제 탈당 요구를 이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명을 당한 거죠. 결국은 이제 윤 의원이 알았느냐 그런 내용들을. 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은 아버님의 그런 농지법 위반, 주민법 위반 문제를 알았다 그러게 되면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그런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 있어서는 가벼운 수준이더라도 징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당사자가 아니고 가족 문제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충분히 소명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그냥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가 지난달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농지법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관련한 조사를 하면. 좀 개정한 농지법이 이런 문제를 다시 방지하는 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농지법에 있어서 큰 정신은 이걸 농지를 영농이라는 생산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인데 네. 막상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행정기관, 결국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예를 들면 광명시, 시흥시 같은 곳이 될 텐데 실제로는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매각 명령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도록 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는 그런 대도시 주변에 있어서의 그런 기초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농지가 오히려 훼손돼서 빨리 도시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이제 농지관리 행정이 안 되니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영농계획서를 낼 때 직업이라든가 영농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내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영농계획서를 조금 자세히 써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농지 영농 보존, 농지 보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 나가서 적절히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지 매각 명령까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권익위 조사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그냥 자기 정당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되는데 스스로들 잘 조사를 하질 않았고 또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겨서 조사를 한 건데 막상 국민권익위에 조사해서 통보를 하니까 국민권익위에 있는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 그러면은 왜 국민권익위에 맡겼냐라는 이제 되돌이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탈당이나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던 거니까 그것을 이행을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지만 권익위의 조사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안 믿는다.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말씀과 지적이 좀 귀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TS 팬들이 지켜보는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왜 또 그렇게 소개했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BTS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우리 빈님이 뷰수 많이 올라갔다. 이거 올림픽하고 비슷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우리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잘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사를 또 자세하게 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연예인분들 순위가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자주 소개해야 되나요? BTS를? 아니면 이제 그렇다고 순위 조작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이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상위권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약간 들었네요. 어쨌든 기자들이 챙기고 있는 방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떤 흐름이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에 그 루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주일을 좀 지켜봤는데 언급량이 한 1633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에 1426만 건이니까 조금 늘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늘 때는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은 어떤 이번 주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좀 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 분야에서 태풍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른 때보다 조금 언급량이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첫 번째 1위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환경 분야에서 태풍 때문이었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비한 17.5% 정도 환경에서 증가가 됐고요. 오마이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오마이스가 처음에는 뭐 소형 태풍이다, 뭐 어떻게 상륙한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에 이제 부산에서 상당히 비 피해가 좀 심하셨잖아요.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 좀 그때 상황이 좀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상공에 우주전쟁 온 것처럼 번개쳐서 천둥 소리 안 들리냐, 비바람이 장난 아니다. 이거 소형 태풍 맞냐? 뭐 비가 억수같이 오고 천둥 번개 장난 아니다. 뭐 밖이 대낮같이 환해지기도 했다. 뭐 이런 새벽에 댓글들로 달렸고요. 그래서인지 이게 부산, 경남, 창원 뭐 급경사지 거주하시는 주민 뭐 만여 명께서 대피하시는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오늘까지도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부산 살면서 이런 물폭탄 처음 봤다. 예, 뭐 내리막 경사지가 있어서 번개 소리 때문에 깨어나서 밑으로 봤는데 순식간으로 뭐 내리막으로 폭포처럼 물이 쏟아졌다라든지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매년 피해 입는 곳만 무한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댓글 좀 달아주셨어요. 부산 태화시장은 2016년에 물바다가 됐는데 이번에도 네. 또 물에 잠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태풍은 좀 빠져나갔지만 또 이제 한동안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있고 또 13호 태풍인 꼰선이 뭐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것이냐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을 태풍을 보면서 SNS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딱 어민 물고기 수확량 증가하게 바다 적당히만 솎아주고 농민 가을 곡식 과일 풍년 들게 이 정도만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낙과 피해나 이런 것들 입으면은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 2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였는데요. 지난주 대비 한 12% 정도 언급량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키워드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두 가지인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황교익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난민을 한국 미군 기지에 수용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처음에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1일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일단은 이러한 뭐 미군 기지의 수용 검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제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오늘 또 갑자기 속보가 나왔죠. 그래서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아프간인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교류를 했었던 이런 분들을 지금 국내 피란처를 제공해주고 지금 수송기 3대가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서 뭐 작전 수행 중이다. 실제로 이제 몇 명이 오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좀 방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같이 나왔던 황교익이란 키워드 뭐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최근 이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공방을 벌린 게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키워드였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었지만 결국 자진 사퇴를 하면서 뭐 소위 보훈 인사 논란은 뭐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뭐 이후에 또 지난 6월 쿠팡 화재 당일에 이제 이 지사가 황 씨와 함께 이제 먹방 촬영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코너 여러 번 하고 있지만 네. 경제 이슈가 그래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 경제 이슈는 거의 뭐 주식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워낙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번 주에 3위 주제로 경제 분야가 나왔는데 테이퍼링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관련 뉴스의 흐름만 보더라도 뭐 8월 20일에 뉴욕 증시가 뭐 델타 번이 테이퍼링 불안의 혼조다.
그러다가 또 8월 23일에는 파월의 입에서 테이퍼링 시도가 나올까? 뭐 이러다가 24일에는 테이퍼링이 지연 기대가 돼서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다. 뭐 테이퍼링 마칠 때까지 1조 달러 공급할 것 등등등 이번 주는 거의 뭐 경제 뉴스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어식 표현을 좀 어떻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테이퍼링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경제 살리려고 시중에 돈 풀던 정책들을 다시 조금씩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가늘어지는 점점 적어지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뭐 아시는 분은 알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연준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한 방식인데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하는 방법이나 물가에 대한 그 방법이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빌리는데 그것보다 또 경제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최근으로 치면 이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경기가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테이퍼링이라는 걸 한다는 것인데 네. 돈을 뭐 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 같은 거 많이 주다가 이거의 양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도 이게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돈까지 걷어들이는 뭐 이런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돈이 많이 풀린 것들이 수도꼭지가 잠가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여윳돈을 갖고 주식에 막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여윳돈이 없어지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옛날보다는 뭐 주식 팔고 대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 되면 주식 시장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좀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연일 뭐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돈 빌려서 지금 신흥국에 와서 주식 투자한 돈들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빌렸던 그렇죠. 돈이니까 네. 양적 축소가 시작되면 네. 이게 또 금리 인상 신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파월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격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번 주에 이제 미 동부 시간 27일 우리나라 이제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에 이제 예정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완화 축소를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SNS상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의견이 많아요.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이제 미국 시장에 하도 돈이 많이 풀리니까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예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 따로 가는 것 같아라는 여러 가지 지금 예측들과 좀 혼조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카드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좀 그렇죠. 지켜보고요. 사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회 주제는 교육 관련 키워드였는데요. 키워드는 미달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있었죠. 근데 네. 그 미달이 된 52개 학교가 3년간 140억의 정부 지원 못 받는다라는 뉴스가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 올해 뜨거웠던 이유가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교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성신여대라든지 인하대, 뭐 성공회대 이런 대학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식이 3년 전하고 좀 달랐던 게요. 이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상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10%를 전국 단위로 뽑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땐 괜찮은 건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탈락이 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들은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학생들이 입학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맞아요. 하는 그게 이제 경향이 가장 나타날 큰 수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보면 수시가 이제 있는데 네. 혹시나 내가 입학했다가 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의견들이 학교뿐만 아니라요.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SNS상에서 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가장 포인트냐면 말씀드렸던 이 지역 간의 상대평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제 평가에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숫자적인 것들은 상당히 고점이 나왔는데 어떠한 정성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평가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이 정성평가에 대한 게 그 가이드가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공개해라 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SNS에 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7월에 우수사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8월에 갑자기 기본 역량 평가가 미달 나왔다, 이런 학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아니면 그것을 다시 좀 확인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튼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뜨거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학생들 입장에서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입학해서 지금 벌써 2학년이잖아요. 맞아요. 학교도 못 가는데 학교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참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 한 번도 못 가보고 졸업하게 생기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 5위는 뭐였습니까? 네, 5위는 이 문화에서 연애 분야였는데요. 가수 태연 씨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태연 씨가 왜 나왔냐면 네. K-팝 레이더라고 하는 곳에서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는데, 저도 몰랐는데 요즘엔 K-팝 관련 데이터도 빅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서비스가 전 세계 K-팝 아티스트의 팬덤의 규모를,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641개 팀에 뭐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 변화량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갖고 K-팝 세계 지도도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에서 이번에 이달의 아티스트로 이제 태연 씨를 선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켄드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공개 69시간 만에 500만 뷰를 넘어섰고 350만 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넘어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소녀시대 걸그룹 리더였는데 이제 아티스트로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인기 국가에서 이제 그 뷰수 중에 6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같은 곳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런 좀 디테일한 지표들까지 평가를 해서 이런 순위를 뽑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 씨 우리가 지금 소개했는데 혹시 기사 안 나올까요? 태연 씨 팬들, 네. 한번 좀 활용 한번 모아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태연 씨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기상 상황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7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끝이 없을 것 같이 이어지던 폭우가 멈고 잠시 비가 멈춘 대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결국 방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코로나도 늦여름 태풍도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상 상황하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하고 빗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네요. 예,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철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는